힘든 토요일이요. 우리 이제 그 5장까지 이제 있었고 이제 6장의 내용 같이 하는데 이 6장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뭐 단순 암기만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뭐 간단한 내용들이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매출세액에서 이제 매입세액 빼서 이제 납부세액 가지고 있고 이제 납부세액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를 할 차례예요. 자, 부가세 세액공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생계산서 발급 정정에 관한 세액공제. 그리고 먼저 이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인데 얘는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돼요. 공급자 갑이 있는데 이 공급자 갑이 영수증 발급 대상자래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물건을 팔면 영수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겠죠. 그때 문제는 이렇게 매입자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으로 사게 되면 이 영수증은 제출의 의무가 없어요.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인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받으면 반드시 이제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서에 제출하는 순간 거래 내역이 드러나서 공급자 갑의 탈세를 방지할 수가 있지만 영수증은 제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공급자 갑은 뭐 할 수 있겠다? 탈세할 수 있겠고 이 탈세를 방지하고 싶은 것이 과세관청 입장이죠. 따라서 정부는 이 매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기로 원해요. 그렇게 되면 갑은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게 될 것이고 그때 신용카드 등의 이제 내역은 카드사를 통해서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게 돼 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아니더라도 공급자 갑의 탈세를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이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얘기하면 공급자 갑 입장에서는 영수증으로 발급해서 거래 내역 안 드러날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팔면 거래 내역이 드러나니까 매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뭐 동대문에 이제 옷 사러 가시면 막 흥정해서 뭐 2만 원에 살게요 할인가 됐어요. 카드를 내는 순간 학생 왜 이래? 네. 우리는 현금이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야, 너가 신용카드로 팔면 영수증으로 팔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팔면 카드사에 수수료 내야 될 건데 그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공제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세 공제라고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아니라 납부세액에서 빼는 거다. 세액 공제인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에서 배웠던 산출세액 다음에 빼는 게 뭐예요? 세액 공제인 거 아시죠? 그때 선생님 얘도 빼는 거고 얘도 빼는 건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줘야 되지만 이 세액 공제는 정책적으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세액 법인 내에서만 빼듯이 여기도 이 세액 공제는 무슨 법인 내에서 납부세액 법인 내에서만 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의를 하시고 보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시켜 갈게. 우리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세금 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신용카드 전표 등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용카드 전표는 이거고 어떤 신용카드 전표는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용카드 전표 매입세액 공제는 뭐였냐면 공급자가 어떤 놈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야. 그래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줘야 되는데 매입자가 카드 결제해서 신용카드 표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신용카드 연표를 뭐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처럼 간주해서 매입세 공제, 매입자에게 매입세 공제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양자를 비교해 보면 옛날에 배웠던 건 신용카드 연표 매입세 공제는 공급자의 혜택이야, 매입자 혜택이야, 매입자 혜택인 것이고 뭐 대신 신용카드 연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는 이 사건은 반대로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 전표를 판 공급자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 대신 신용카드 전표를 줘야 돼? 영수증 대신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거 아시겠죠? 신용카드 전표 매입세 공제와 신용카드 전표 발행세 공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인 거예요. 둘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 완전히 딴 나라의 얘기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는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고 하나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고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법문을 볼게요. 첫 번째 공대 대상은 어떤 거냐? 아래의 공급자. 그때 아래의 공급자가 1번이 소비자 업종.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소비자 업종은 영수증 발급 대상자죠. 그리고 또한 발급 금지 간이 이 둘이 영수증 발급한 놈이에요. 이러한 놈이 영수증 대신에 뭐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하는 것이고 이때 이 신용카드 전표에는 꼭 신용카드 전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항상 세팅 가시겠죠?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다시 여기서 이제 마저 주의할 추가 요건들이 있어요. 요게 영수증 대신이 첫 번째 요건인 것이다. 그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꼭 개인 사업자야 되지 법인 사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실에서 법인 사업자들은 매입자가 카드 결제하려고 했을 때 거부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현실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주로 동대문 등에 있는 영세 개인 사업자들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않으니까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다시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의 공급가액이 얼마야? 10억 이하 이자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법인들은 이제 현실에서 잘 거부하지 않죠. 근데 개인들 중에서도 영세만 거부하지 개인들 중에서도 매출액이 많은 자가 거부하게 되면 바로 인터넷에 글 올라가요. 야 여기는 신용카드 거부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개인 사업자이지만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이 넘어간다면 법인 사업자 규모와 유사한 컨셉인 것이니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보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어떤 놈 소비자 업종 발급금지 간이. 두 번째가 개인 사업자. 세 번째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얼마? 10억이야.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공제할 거냐는 카드 결제 금액이 이제 1.4%인데 이때 카드 결제 금액과 관련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편의점 같은 데서 카드 결제하시죠. 그럼 물건값이 1,000원, 부가세 100원에서 총 1,100원 결제할 때 1,000원만 카드 결제예요. 1,100원 다예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정도를 깎아주겠다 이 개념이니까 카드 결제 금액에는 항상 뭐가 포함될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공급 대가가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모든 걸 공급 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유일하게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뭔가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가지 파트가 있겠고 첫 번째가 여기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는 예전에 공부했던 매입자 발행세 계산서 있죠. 거래건당 얼마 이상의 거래만 돼요? 5만 원인데 그 5만 원도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기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입자 발행세금 계산서에 5만 원과 여기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결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숫자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다만 이것은 다시 정책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어요. 한도의 금액은 1,000인데 다시 주의할 건 이 한도 1,000은 6개월의 1,000이에요, 1년의 1,000이에요? 1년의 1,000이다. 1년. 1년이다 보니까 2기 한도를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대상이 되는 자가 1기의 신용카드로 총 3억을 결제했대요. 그럼 3억의 1.3%인 392 공제산이고 연한도 1,000만 원 범위 내니까 다 되겠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7억을 팔았고 7억에 1.3% 하게 되면 910인데 이것도 역시 연한도 1,000이니까 910 다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1년에 얼마나? 1,300이나 공제받는 것이겠죠. 따라서 2기 한도는 1,000이 아닌 거야. 2기 한도는 1,000이 아니라 2기 한도는 전체 1년간 1,000에서 1기에 공제받은 390 뺀 610이 한도여서 610만큼만 공제가 되는 것이다. 두 개 합치면 1,000이 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 정하실 거. 사실 이제 올해 정부에서는 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었어요. 초안에는. 그래서 이제 공급가액이 이제 그 5억이 안 되면 1.3이지만 5억 넘어가면 반틈이 0.75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저께 정부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는 작년과 25년이 다 똑같다. 아시겠죠? 개정되려고 했지만 개정이 최종적으로 안 되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뉴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거 개정될 거다라는 얘기 들었던 분 있으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에 관한 이제 세금제. 이것은 예전에 소득세제도 배웠었죠. 정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인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인 혜택을 줘야 되겠고, 그때 정책적인 혜택을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때 전송하면 세금 공제를 해줄게라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그때 이제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건 과세거래, 면세거래인 것이고, 면세거래는 부가세를 안 내니까 그런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뭐를 깎아줄게? 소득세를 깎아줄게. 하지만 과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부가세를 깎아줄게. 아시겠죠? 계산서는 소득세,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아시겠죠? 자, 그때 제3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서요.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면세공가액이 포함해서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자, 이때 이제 주의할 거. 아까 우리 앞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할 때도 개인 사업자만 되죠. 여기도 누구만 돼요? 개인 사업자만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발행과 전자전송은 누구만 되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만 돼요. 법인 사업자 안 된다는 거. 두 가지 세금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신용카드든 여기든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얼마? 10억. 여기는 얼마? 3억.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10억이니 3억이니 전년도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1년 기준이다. 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개인 사업자 있죠? 전년도 매출액 기준 얼마? 8천만 원이었죠. 그것도 역시 1년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10억, 3억, 그리고 8천만 원이 규정돼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공제할 금액은 옛날에 배웠던 전자계산서 전송세 공제가 똑같이 건당 200원이고 연한도 100이어서 얘도 역시 2기를 주의하셔야겠지. 6개월 한도가 아니라 연한도인 것이니까 1기 공제 받은 걸 뺀 나머지 금액이 2기 한도가 된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세 공제인데, 자, 이것도 역시 이번에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소득세 공부하면서, 이제 정부는 전자신고의 제도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자신고세 공제 안 해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야,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너네 상속세하고 증여세, 재벌들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해놓고, 전자신고세 공제는 부자, 납세무자든 가난한 납세무자든 다 똑같이 한 2만 원, 만 원씩 깎아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자만 감세가 되고 가난한 자는 증세가 되는 효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부활하겠다라고 해서 전자신고세 공제 폐지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이든 소득세이든 부가세이든 양도소득세이든 다 전자신고세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소득세하면서 전자신고세 공제 취소될 거다라고 했던 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다. 아시겠죠? 다만 이 전자신고세 공제 금액이 얼마냐면 부가가치세는 만 원이고 다른 것들은 2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의 규정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은 이제 내년에 이제 확정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혹시라도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다시 이제 별도로 이제 정오표 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액은 아직 변경이 될지 안 변경이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전자신고세 공제,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 원 깎아주는데 부가세는 얼마 깎아주래요? 만 원만 깎아준다. 왜 그러냐면 부가세는 이제 1년에 4번이나 신고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2만 원씩 깎아주면 부가세를 1년에 8만 원이나 깎아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다하다. 그래서 1년에 2만 원만 깎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 언제만 하는 것이다? 확정신고 시에만 하는 것이고 또한 내야 될 금액에서 얼마만? 만 원만 깎아줄게. 그럼 1년에 2만 원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하나 특이한 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얘가 이제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이 세 공제들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뺀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사실은 정책적인 거니까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빼야 될 건데 이것만큼은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빼지 않고 무조건 빼줘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사례처럼 어떤 사업자가 납부세액은 7천 원인데 다른 세액 공제였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 원 있으면 만 원을 다 빼요. 7천 원 빼요. 다 빼서 마이너스 3천 원 환급이고 또한 애초에 이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때도 그대로 다 빼서 2만 5천 원 환급 받게 되어서 납부세액에서 빼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정신고시 안 된다는 건 아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별표 1에 우리가 전자시공세 공제라는 것은 사업자가 이제 거래 내역을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이 그 거래 내역을 전산에 입력해야 되는데 세무공무원이 입력하는 것을 납세무자가 대신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이 사업자가 거래 내역이 없어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입력할 내용이 없으면 굳이 전자신고세 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매출 매입에 거래 내역이 없는 과세라면 굳이 전자신고세 공제 혜택을 줄 필요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급이 가능한 것 일반 과세할 때만 그렇지 일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금방 했던 부가세의 세액공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몇 개 돼 있어요. 하여튼 그것들은 시험 잘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주된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주된 3가지 중에 아까 앞에 했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하고 전자발급 전송 세액공제는 누구만 돼? 개인 사업자만 되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만큼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 있던 2가지는 누구만 된다? 개인만 되지만 여기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법인과 된다는 까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한도는 뭐 이미 앞에 했던 얘기인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와 전자발급 전송 세액공제는 법인세에서의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내야 될 산출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그런 한도는 없다 얘기했었죠. 자 이제는 다시 앞쪽 1쪽으로 돌아가서 부가세 계산 구조 보죠. 법인세하고 소득세할 때는 신고할 때 전체 세금 계산 구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 했지만 부가세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부가세는 건별의 내용을 먼저 배우고 지금 마지막에 부가세의 계산 구조 배우고 있다. 자 어떤 사업자가 이제 매출하게 되면 매출세액 낼 것이고 매입 있으면 또 매입세액 공제 받겠지. 여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간이가세 할 때 비교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이 될 것이고 이 납부세액에다 금방 얘기했던 3가지 신용, 전자신고, 전자전송 세액 공제를 뺄 것이고 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도 이제 마저 주의하셔야 될 건데 첫 번째가 예정신고 미환급세. 자 예전에 살짝 소개했던 내용인데 말씀해보면 어떤 사업자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납부세액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업자가 이번 과세기간에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으면 매입세액이 더 커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이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을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현재 세법은 예정신고를 해서 3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이때는 안 돌려주겠대요. 6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될 때 그때 돌려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시에 마이너스 환급세액은 안 돌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은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내야 될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가 앞쪽 3개월에 돌려받을 게 100원이 있고 뒤쪽 3개월에 내야 될 게 300원 있다면 100원 못 돌려받은 걸 뒤쪽 내야 될 300원에서 까서 순액은 얼마 내게 한다? 200원만 내게 한다. 그런 컨셉이고 예정고지세액도 우리 역시 예전에 얘기했었죠.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돼 있고 그러면 앞쪽 3개월치에 대해서 추정치인 세금을 미리 냈으면 나중에 확정신고 6개월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야 되겠죠.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부가세액에서 하나 이제 집어넣어주세요. 올해 이제 개정된 거예요. 수시부가세. 우리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 할 때는 수시부가라는 게 있었죠. 뭐 이자가 조세 포탈에 우렸듯 탈세할 것이 이제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수시부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부가가치세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사업자가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경우는 뭔지는 좀 이따 볼게요. 특정한 경우에는 신고하기도 전에 미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수시부가라는 개념이 생겨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신고할 때 수시부가로 미리 낸 세금은 기납부세의 관점이니까 빼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잘못했으면 이제 가산세 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차감 납부세이고. 자, 그때 이제 다시 할게. 우리나라 이제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가시세는 국세고 국세는 국가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고 지자체는 그 지방세를 징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걷는 지방세 세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지자체가 세수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거둔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그 금액의 25.3% 정부가 거둔 부가세 25.3%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비세로 교부하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납세의무자가 낸 부가세가 100원 있다면 정부가 먹는 부가세는 74.75이고 여기 지방자치단체 먹는 게 25.3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방소비세고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 납부세액을 구하라든지 차감 납부세액을 구하라 할 때 지방소비세 차감 전이면 그냥 100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이고 시험 문제에서 지방소비세 차감 후 세액을 구하라고 하면 74.7이라고 하면 될 건데 지금까지 다 시험은 위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거 뭐 크게 시험에 나온 바는 없지만 그래도 보험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일단 시험에 아무런 지방소비세 얘기 없이 그냥 차감 납부세액만 구하시오라고 하면 100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는 납세의무자가 얼마 내는 거냐만 규정하고 있지 납세의무자가 낸 세금을 정부하고 지자체가 어떻게 나눠갈 거냐는 걔네들끼리 얘기지 신고서식에서 필요 없겠지. 그래서 신고서식에서는 100이 차감 납부세액의 정의인 거예요.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 지방소비세 차감 후 차감 납부세액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만 74.7이지 이 표현 없으면 다 100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139페이지. 자 139페이지 이제 1번 문제는 말 문제 간단하니까 숙제로 낼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밑에 있는 2번 계산 문제 한번 해보죠. 다음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 가수자 김대동 씨의 자 그럼 주의할 게 이 문제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의제매입세액 나와요. 음식업이라는 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2분의 2나 104분의 4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또한 일반 가수자 김대동이어서 개인 사업자야. 주의하시고 자 이기과세한 자료 이거 김대동 씨가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 할 때 전자신고 했으니까 뭐 해줘야 되겠다? 전자신고세액 공제 주셔야 되겠지. 납부해야 돼 차가감 납부세 발로 열고 지방소비세 차감전이니까 지방소비세 25.3%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고 단 김대동 씨의 직전 연도 공과액의 합계액은 8억 원이다. 자 8억 원이다 뭐 의미예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가 뭐 대신 발급? 영수증 대신. 그럼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재 세법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2가지 있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소비자 업종, 두 번째가 가격금지 간이. 근데 위에 있는 음식업은 소비자 업종이야. 소비자 업종. 그러니까 소비자 업종이라는 거. 첫 번째 건축이고 두 번째가 뭐 개인 사업자야 되고 세 번째가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장 공가액이 10억 이하 8억이니까 충족한 것이죠. 그럼 세 개의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이제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될 것이고 자 이제 자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시험에 이제 차감 납부세액 구하라고 하면 이제 그 납부세 차감 납부세액 구하려면 1번이 납부세, 2번이 세액공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제도 이제 납부세액 구하라는 문제는 잘 나왔었죠. 그럼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 바로 해서 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는 아까 있던 세 가지 대상에 담은 게 구한다. 자, 먼저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아까 위에 문제 읽으면서 전자신고했다라고 했죠. 전자신고 했으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을 것이고, 그때 그러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확정신고 시에 10,000원이에요. 지금 이제 확정신고하는 케이스이고 10,000원 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납부세 관련해서 공급가액이 5억이니까 5억에 10%. 인 5천만 원만큼이 이제 매출세액이 될 것이고, 근데 가로 열고 신용카드 이한 매출 2억과 현금 영수증 이한 매출 1억 포함이다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이가 대상자가 되었으니까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해줘야 되겠지. 자, 그때 주의할 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결제금액의 1.3%예요. 그때 그 결제금액은 뭐까지 포함한 숫자겠다? 부가세까지 포함한 숫자인데 금방 제시된 2억, 1억에 3억은 어떤 숫자예요? 공급가액이잖아요.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액 얼마? 3억 3천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죠. 두 번째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그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미니멈 1하고 2고, 먼저 1은 이 3억 공급가액에다가 1.1을 곱한 공급대가로 바꾸셔야 되고, 다시 여기에다가 1.3%. 이렇게 되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요 금액이 4.29가 나오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도가 1년에 이제 1,000이어서 요거 다 공제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이 문제는 1기 문제예요, 2기 문제예요. 2기죠. 2기는 이 한도를 주의하신다 했지. 그래서 밑에 갈로 6번을 한번 가보세요. 갈로 6번에 24년 1기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760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1기에 760을 공제받은 바가 있으니까 2기에 공제받을 금액은 24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한도가 240이어서 최종적인 공제액은 2.4가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갈로 7번을 먼저 가볼게요. 갈로 7번. 외상 매출로 수령한 어음 2,200이 24년 1월 10일 날 부도 처리되었다. 자, 이거 뜻이냐면 우리 이제 매출세액 구할 때는 금방 했던 공급가액의 몇 프로 또 매출세액이지만 뭐도 대손세액도 매출세액이라는 거. 공급자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이 반영하고 매입자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서 반영한다는 거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여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가 세법상 대손이어야 되겠고, 혹은 세법상 대손 아닌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한 출자 전화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소멸한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였고, 두 번째가 일정 기한, 당초 공급일로부터 몇 년이 지난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 증명사실 입증해야 되겠고, 네 번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채권이 대손이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대손세 공제 요건 네 가지였어요. 자, 그 요건을 이제 따져보시면 첫 번째가 세법상 대손인지를 봤더니 우리 부도가 났죠. 그때 부도가 나면 부도 난 날이야. 부도 나고 6개월 지나야 돼. 6개월. 지금 이제 24년 1월 달에 부도가 났으니까 24년 1기는 아닌 거예요. 언제가 대손인 것이다? 24년 2기. 6개월 지난 이해하시겠죠? 지금이 24년 2기니까 올해 세법상 대손이 된 거야. 그다음 이제 두 번째 10년 이내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는 뭐 10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럼 10년 따지지 말라는 뜻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증명사실의 입증인데 부도가 처리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대손 요건 충족한 것이니까 그것을 입증한 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부가세가 포함된 채권이어야 될 것인데 외상 매출했다라고 했으니까 매출 채권이라면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놈은 대손세액 공제를 해줘야 될 것이고,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된 2,200 곱하기 10%예요, 110분의 10이에요. 110분의 10 해서 200만 원만큼 차감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매출세액인 거예요. 자, 이제 매입세액인데 갈로 2번에 보시면 갈로 이번에 매입세액은 2,100이고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100이다. 우리 이제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업종이 아닌 비영업용인 것이겠죠. 비영업용 승용차인 것이니까 매입세액 공제되어서 매입세액은 2,100에서 100만 원을 뺀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만큼 생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되겠죠. 다시 세 번째, 면세농산물 구매 금액 2,025만 원인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의제 매입세액 해주라는 뜻이겠지. 자, 그때 이제 의제 매입세액은 우리 예전에 공부하기를 미니멈 1, 2 빼기 3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이 문제는 2기 과세기간 6개월 전체를 묻는 거니까 미니멈 1, 2까지만 가시면 되겠지. 1, 2 빼기 3은 아니야.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빼는 건 아니겠죠. 자, 첫 번째, 명세농산물 구입액이 2,025만 원이면 얼마만큼 공제할 거냐와 관련해서 우리 음식업의 의제 매입세 공제율, 자, 법인 사업자라면 106분의 6, 개인 사업자라면 108분의 8. 다만 개인 음식업자 중에서도 6개월 과표가 2억 이하이면 109분의 9. 현재 이자는 6개월의 과표가 5억이나 되는 것이니까 개인 음식업이 일반 6인 108분의 8이 돼줘야 되겠죠. 하게 되면 이제 요 금액이 1.5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한도는 음식업 공급가액 5억에, 그다음 이제 원가율인데, 그때 이제 원가율 법인이라면 무조건 몇 프로? 50%인데 이 문제는 뭐 굳이 고민할 필요 없겠죠. 법인일 때가 제일 낮은데 50%에도 2억 5천이잖아요. 2천이고 2억 5천이니까 당연히 한도가 더 커서 한도 걸리진 않겠지.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한다면 개인일 때는 음식업이냐 음식업 아니냐를 나누고 과표가 1억 이하이면 75, 1억에서 2억 사이면 65, 2억 넘어가면 60. 예, 좀 기억하기 어렵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는 60%가 돼요. 2억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108분의 8 하시면 얼마 나올 건데, 뭐 눈으로 봐도 한도가 더 작으니까 1.5에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가산세 별도로 다 하시면 되겠고, 6번 7번 아까 읽었죠. 마무리해보면 이것들 다 고려하면 납부세액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요놈 납부세액이
2,650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문제는 이제 전자 신고하고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이제 했고, 전자 전송 세액공제는 자료가 없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차가간 납부세. 차가간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납부세액 26.5에다가 세액공제 우리 이제 1 더하기 2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는 여기 240하고 1만 해서 241만 원, 241만 원 가고, 그다음에 다시 예정 고지 납부세액 기납부세액으로 빼죠. 예정 고지 납부세액이 600만 원 빼고요. 다시 이제 가산세 있으면 더한다. 가산세 금액이 10만 원.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시게 되면 요 금액이 1,81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매출, 매입, 세액공제 한꺼번에 다 고려하면 기억이 잘 안 되시는 그런 게 있겠죠. 앞에 기억만 잘 하시면 쉽게 하실 것이고, 그 밑에 이제 3번 문제는 숙제로 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때 주의할 것만 좀 소개하면, 3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회사 A라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 A 뭔 뜻이다? 법인사업자예요. 법인사업자.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우리 세액공제 3개 중에 법인사업자에게만 되는 세액공제는 뭐? 전자신고세액공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개인사업자만 된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세액공제 안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다음 이제 4번 문제는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숫자 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오면 일반 과세자로 음식업을 운영하는 거자 각여서 앞에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죠. 개인 음식업이에요. 1기 부가세 자료이고 1기 확정 신고할 때 차감 납부세액을 구해라. 먼저 갈려 1번에 24년 1기 공급가액은 6억이고, 그럼 이거 가지고 매출세 계산시켰고, 이중 신용카드 발행 금액은 4억 4천이다. 그럼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니까 우리 뭐 올려야 돼?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자, 신용카드로 팔았으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고, 신용카드로 매입했으면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신용카드 발행했으니까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가 될 건데 요건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건이 영수증 발급 대상자. 지금 음식업이니까 소비자 업종에서 좋고요. 두 번째가 개인 사업자, 개인이어서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가액이 10억 이하가 돼야 될 것인데, 이자 밑에 가로 3번이 맞더니 기타 자료의 동그라미 3번에 23년 1개 공가액은 5억이고 23년 2개 공가액은 7억인데 우리는 작년 1년치로 하잖아요. 그럼 작년 1년치 공가액 합계액이 얼마인 것이다? 12억인 거예요. 작년 1년치가. 그럼 10억이 넘어가니까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개인임에도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가 안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은 다 했고, 동그라미 2에 거래처에 대한 332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서 올해 2월 달에 해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회생계획 인가로 해수불능된 거 뭐라는 얘기다? 대손세 공제 하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대손세 공제 하려면 역시 아까 앞에 했던 네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되겠지. 첫 번째가 뭐? 세법상 대손이거나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출처 전환이거나, 그때 회생계획으로 해수불능된 건 신고증상 요건 대손 요건이가 충족했고, 두 번째가 몇 년? 10년. 근데 특별히 뭐 이제 발생한 날이 안 좋았으니까 10년 충족한 보시고, 세 번째 이제 뭐 증명사실 청구 인정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네 번째 뭐가 돼야 되겠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채권이어야 될 건데 대여금이잖아요. 대여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인 거예요. 따라서 이놈은 대손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문제는 함정이에요.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도 안 되고 대손세 공제도 안 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23년 1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증 440이 올해 6월 달에 해소가 되었다. 자, 그리고 요 주의할 건, 자, 요 사건은 작년 1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상대방이 살아나서 올해 갚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거. 대손이 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만 대손된 세액을 변제를 하게 되면 회수를 하게 되면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현재 440에 110분의 10한 40만 원만큼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된다. 그거 좀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밑에 매입 자료에서 과세제와는 세금계산서 왔으니까 2억에 10% 2천만 원만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될 것이고, 국내 면세농산물 5,400은 아까처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 주시면 되겠고, 기타 자료 1기 예정고지세액 1,000만 원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배우면 될 것이고, 2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은 108분의 8. 뭐 이거 우리 알고 있고, 공제사항은 한도내니까 아까처럼 한도를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함정이 이제 두 개 있다.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이제 절차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하고 좀 다르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기도 전에 세금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 원칙수, 수시부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중간예납, 원칙수는 당연히 부가세도 없지만 부가세 뭐가 새로 생겼다? 수시부가라는 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수시부가란 법인세 소득세에서 배웠던 것처럼 관할세무사장 등이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부과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때 이제 법률에서는 1번의 사유와 2번의 사유가 있으면 된다는데 2번 대통령령이 시행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이게 규정돼 있고 별도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유가 나열돼 있으니까 아직 이제 우리는 뭐 시행령은 아마 내년 2월 말 가까이 되어서나 통과될 것이고, 회계사일 차시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꼭 기억한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가산세에서 볼 건데, 가공발급 가공수출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 그다음 이제 허위 발급 허위 수출한 갑이 을에게 공급했지만 공급자 갑이 다른 놈 A에게 공급한 것처럼 하고, 또한 실제로 갑이 공급했지만 A가 을에게 공급한 것으로 해서 공급자나 매입자의 명의를 다른 놈으로 하는 게 허위인 것이겠고, 그다음 이제 과다기재 발급 과다기재 수치도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기록해가지고 매입자가 과다하게 돌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가산세에서 다시 볼 건데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럼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부가세 탈세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세 가지 가공, 허위, 가다. 가공, 허위, 가다. 이 세 가지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가 있었다면 그때는 얘는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것이니까 꼭 수시부가를 해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어렵진 않겠죠? 잠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재 있는 내용 그대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부가세는 이제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죠. 이미 앞에 선고하기를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꼭 예정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꼭 여기 왜 더 있지? 애니메이션 잘못 줬네. 요거 일단 무시. 법인사업자는 꼭 예정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때 예정신고는 이제 앞쪽 3개월 차는 것이겠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확정신고를 할 것이고 확정신고 시에는 앞쪽에 예정신고했기 때문에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뒤쪽 3개월만 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확정신고는 기본적으로 6개월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예정신고를 제외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어떤 사업자가 예정의 앞쪽 3개월 중에 일부의 거래를 누락했다면 그것은 어디에 포함해라? 확정신고 시에 포함해라.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동매입세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기간, 신고 대상 기간이 다른 기간의 매입세액은 이번 기간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다만 요거는 예외인 것이다.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했더라도 예정신고 시 누락한 것은 확정신고 시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거 아니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은 과세 대상 기간이 다르더라도 항상 뭐인 경우에는 정사인 경우에는 과거의 매입이지만 이번 기간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밑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도록 한다면 1년에 4번이나 1기예정, 1기확정신고, 2기예정, 2기확정신고 4번이나 신고해야 되니까 너무나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개인사업자는 야 예정은 신고하지 마. 너 가만히 있으면 너가 작년 6개월치 낸 세금의 몇 프로? 50% 정도 이번 기간에 발생했겠지 라는 차원에서 예정 고지서를 발급하면 그 고지서를 기준으로 내요. 그러다 보니 이 개인사업자는 앞쪽 3개월 거래에 대해서 신고한 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는 반드시 6개월 전체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앞쪽에 3개월치도 내고 뒤쪽에 6개월치도 내면 두 번이나 낸 결과니까 6개월치 내면서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일종의 기납부세액으로 이제 차감하는 개념이다. 이거 예전에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각각의 예외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예외란 법인 사업자이지만 뭐 하는 경우 예정 신고하지 않고 고지를 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개인 사업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외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개념이었고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예정신고. 자, 우리는 예정신고 앞쪽 3개월에 대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한 종료 후 25일에서 4월 25일, 10월 25일에 신고하면 잘 아시겠고. 근데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좀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 신고 중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말고 조기 환급신고라는 게 있어요. 조기 환급신고. 그래서 이제 한 달치 혹은 두 달치. 그래서 이렇게 조기 환급신고라는 특이한 신고를 한 게 있다면 그것도 이미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정신고 시할 것에서 제외하는 건 당연한 상식이겠고. 그다음 이제 별표의 내용도 당연한 상식이겠죠. 올해 이제 수시부가세액이 이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번 예정신고 하기 전에 수시부가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그것은 일종의 기납부세액처럼 똑같이 빼주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예외적이고.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업자들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 받아서 낸대요. 먼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받아서 내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누구만큼은 고지서를 내래요? 직전 과세기한의 공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자, 주의할 거. 우리 이제 앞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부 발급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은 8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기준금액은 10억. 전자 발급 전송세액 공제 금액은 3억. 그러한 숫자 8천, 10억, 3억은 6개월치, 1년치예요. 근데 여기 법인인데 예정 고지 납부할 수 있는 매출액은 얼마? 1억 5천인데 그 1억 5천은 뭔 기준? 6개월 직전 과세기한인 것이다. 직전 과세기한. 아시겠죠? 직전 과세기한, 직전 연도간이라는 거 말문제 주의하셔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자 확실히 기억하시고. 자, 그때 세법 입장은 이렇게 아무리 법인이라도 직전 6개월에 매출액 1억 5천밖에 안 되면 영세법인이네. 영세법인은 개인 사업자 다를 바가 없으니 신고하지 말고 고지로 낼 수 있도록 해줄게. 자,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관할세무서장이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한 납부세 그래서 전기 6개월의 반, 전기 6개월의 반, 단기 3개월이 전기 6개월과 비슷할 거 아니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금액 계산은 납세무자가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최초로 계산한 거니까 우리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아시겠죠?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 기간까지 징수한다라고 표현해요. 납세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서 내면 납부라고 표현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내면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징수하래요? 예정신고 기한인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그때 이제 직전 과세기한 납부세액 뭐 정의 넘는 한번 읽어보는 거 마시고. 자, 발부기한. 우리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4월 25일이겠지만 그러면 고지서를 언제까지는 발부해야 될까? 적어도 한 2주 전에는 발부를 해줘야 되겠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발급기한이에요. 납부기한과 징수기한과 발급기한을 구분하셔야 돼. 징수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4월 25일까지고 예정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부하라는 거예요? 4월 10일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4월 10일, 4월 25일이니까 2주 한 15일 정도 차이 나서 2주 살짝 넘는 기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고지서를 발부하라. 간점. 그다음에 이제 별표 3, 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렇게 이제 아까 했던 개인 사업자라든지 1억 5천 미만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하지 않고 예정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정 고지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자는 신고도 안 하고 고지 납부도 안 하니까 예정되는 세금을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A, B, C의 경우에는 예정된 세금 안 낸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가 예정 고지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거예요. 자, 그러냐면 이 개념은 이제 우리 이제 앞에
법인세 중간에 나갈 때도 이제 뭐 이런 거 살짝 맞는데 취지는 이런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정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계산한 다음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등기 수수료가 되겠지. 근데 정부는 이 예정 고지 납부세 40만 원이면 이거는 더 내는 거예요, 미리 내는 거야? 미리 내는 거죠. 지금 40만 원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시킨 납부세로 차감할 것이어서 중간에 납던 거 마찬가지로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컨셉이 아닌 것이다. 근데 우리는 40만 원 정도를 미리 걷기 위해서 등기 우편을 보내면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뭐 50만 원도 안 되는 별로 안 중요한 금액이면 그냥 확정신고할 때 한꺼번에 다 걷겠다. 이 컨셉인 것이겠고. 그래서 예정 고지 납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간이 과세졌다가 이번 과세기한에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지금 나는 일반인데 우리 예정고지세액은 전기 6개월치의 반을 고지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는 일반이야, 간이야? 간이죠. 우리는 지금 일반이기 때문에 전기가 일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야 될 세금의 반을 내라는 것인데 전기가 간이었기 때문에 일반 기준으로 계산 세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전기 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금액이 안 중요해. 얘는 금액 계산이 불가능해. 금액이 안 중요해. 금액 계산이 불가능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진법에서 보시면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자기네 공장에 화재 등이 발생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대표자가 뭐 중대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정부는 그러한 뭐 정서를 탐색해가지고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는 건 그 납세 의무자가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하면 이것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정고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세 가지밖에 개인 사업자 등이 예정고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 첫 번째, 금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안 중요하거나. 두 번째는 전기가 간이어서 세금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세 번째는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 등 힘든 사유가 있거나.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는 이제 예외. 자, 아까 개인 사업자라면 예정 고지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법인 사업자 1억 5천 미만이면 고지가 원칙이지만 스스로 신고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정 고지하고 예정 신고할 때 개인 등에서 예정 고지하라고 하는 건 제재 컨셉이야, 혜택 컨셉이야? 혜택. 통상은 예정 고지하는 게 혜택인데 예정 고지가 오히려 혜택이 아닌 불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이제 사유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 신고 기간, 이번 예정 신고 3개월이죠. 3개월의 매출액 등이 직전 6개월 매출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 정상적이라면 단기 3개월은 직전 6개월의 반이 돼야 될 것인데 3분의 1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가 장사가 잘 되었고 단기에는 장사가 안 되었죠. 그럼 이제 장사가 잘 된 전기 기준으로 세금 내면 단기 기준으로 세금 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낼 수가 있겠지. 많이 미리 낸다 이 컨셉인 거예요. 그러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분리가 되는 것이겠죠. 예정고지가. 그런 차원에서 너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겠고. 또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우리 좀 이따 이제 뒤에 환급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 신고 시에는 환급이 돼야 안 돼? 안 돼. 하지만 조기 환급 대상자라면 예정 신고 시에도 환급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정 고지로 내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예정 신고로 하면 마이너스가 떠고 또한 조기 환급 대상자라면 바로 돌려받죠. 예정 고지로 내면 예정 고지면 내고 예정 신고하면 오히려 돌려받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될 때 유리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면 스스로 신고를 선택할 수 있겠고. 자, 그때 이러한 두 개의 사유를 충족해가지고 신고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선택했으면 예정 고지는 있어 없어? 없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2번 되시냐면 과세 관청은 이 납세 의무자가 A나 B의 사유에 따라서 신고할지 안 할지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4월 10일까지 고지서 일단 싸. 그래서 이제 예정 고지의 결정이 한번 있는 것인데 4월 25일 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선택하는 순간 예정 고지서 효력은 사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예정 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신고로도 내고 결정으로 고지서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예정 고지서 보낸 거 취소한다의 의미인 것이다. 이제는 확정신고. 기본적으로 확정신고는 과세기한 종료 후 25일, 그래서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하되 다만 가려 열고 폐업했으면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이 이어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폐업했을 때만큼은 단순히 1월 25일, 7월 25일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자가 5월 20일 날 폐업을 했어요. 언제까지 신고하래? 6월 25일, 다음 달 25일. 아시겠죠? 절대로 7월 25일 아닌 것이다. 아시겠죠? 주의하시고. 자, 그럼 이제 시험에 폐업이 나왔을 때 우리 특별히 정되는 게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어떤 순서대로 본다면 제일 첫 번째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시 잔존재와 공급 의지가 적용될 것이고, 두 번째 폐업하게 되면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공급 시기는 전부 다 폐업일.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되면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달 25일. 빠르게 다시 한번 폐업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건이 몇 개? 세 가지. 첫 번째가 폐업 시 잔존재와의 공급 의제. 두 번째가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 도래한 것은 폐업일. 그리고 폐업하게 되면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기억 좀 하시고. 그다음에 다만 확정신고할 때 확정신고 원래 6개월 전체이지만 전체 6개월 중에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로 이미 신고한 내용은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표는 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새로 개정된 별표도 당연 상식이겠죠. 확정신고 기간 중에 수시보가 관계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뺀다는 거 똑같겠죠. 다시 밑에 이제 세부 사항에서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A 말로 할게 그냥 A 법인하고 B 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B 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소멸하면 이제 A 법인이 남겠지. 근데 B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합병득길이 언제냐? 4월 6일이라는 거예요. 3월 6일이라고 했고 3월 6일이면 이 법인은 과세기한이 어떻게 1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인 것이겠고 그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를 신고를 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3월 6일 날 이미 이 법인은 소멸해 버렸잖아요. 합병 등기를 해서. 그러면 누가 대신 신고해야 되겠다? 합병법인이. 아시겠죠?
마치 소득세에서 아버지가 사망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상속받았다면 아버지의 소득세를 누가 대신 신고한다? 아들이 대신 신고한 것처럼 합병도 마찬가지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 피합병법인 피법인이겠죠. 의 최종 과세에 대한 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그래서 A법인과 B법인 합병해서 A법인이 있으면 합병법인 A법인, 혹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 이러한 놈이 합병법인의 컨셉이고 그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세무서장이 신고한다. 그래서 신고 자체는 누가 해? 합병법인이 하지만 그 합병법인이 신고하긴 하되 누구의 명의로? 소멸법인의 명의로. 그리고 어디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합병법인 세무서장이 신고해, 소멸법인 세무서장이 신고해. 소멸법인의 세무서장, 아시겠죠? 합병법인 세무서장이 아닌 거예요. 마치 상속세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소지 가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사망한 돌아간 소멸법인의 이제 원래 신고해야 될 세무서장의 합병법인 대지 신고해 줍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가세 제도는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만큼은 확정 신고 시에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대부분 배웠었죠. 대손세.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할 때 예정 신고 시에는 한도가 없지만 확정 신고 시에는 한도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배웠던 재계산, 예정 신고 시에는 단기 6개월 비율 안 나오니까 하지 않는 것이고, 과세 전환도 동일한 취지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전자신고세 공제는 예정 때는 안 하고 확정 때만 한다는 게 있었죠. 까지는 이제 배웠고, 이제는 이제 가산세. 이제 거기서 예정 신고할 때는 가산세 내지 말아요. 전부 다 언제 확정 신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하기를, 내가 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받아야 될 건데 지연 수치하면 1차 지연 수치라면 매입세 공제는 되지만 0.5%만큼 가산세 문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받은 시점이 3월 5일이야. 1월달 거래를 3월 5일에 받았으니까 지연 수치인 것이겠죠. 그러면 3월달 일기 예정 때 받았으니까 4월 25일날 가산세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되는 것이다? 7월 25일날 확정 신고할 때 된다. 그리고 이제 환급 중에서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환급이 안 되지만 조기 환급 대상자는 예정 신고 때도 환급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환급은 예정 때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이제 확정 신고 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 공제는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 시 모두 적용된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예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세의 모든 제도는 예정 확정 다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 7가지만 확정 때만 있고 예정 때는 없자 있잖아요. 그럼 이 7가지의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언제 도 가능한 것이다? 예정 신고 시에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확실히 외우셔야만 그런 식으로 나머지 예정 때도 되고 확정 때도 되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되시겠어요? 자, 이제는 재화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아까까지는 이제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에 대한 신고납부였고, 이것은 이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겠죠. 근데 재화 수입은 좀 컨셉이 달라요. 밑에 있는 사례를 먼저 보면, 우리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갑이 재화를 수입하겠고, 그럴 때 이제 세관장한테서 이제 관세 부과할 때 부가세도 세금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이 세관장한테 물건 넘겨받아요. 자, 그때 재화 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 것이다? 공급자인 세관장이에요. 매입자인 갑이에요. 매입자인 갑이 납세의무자인 거 아시겠죠? 절대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인 것이다. 그러면 재화 수입은 납세의무자가 이자인 것이겠고, 그럼 이 납세의무자인 갑이 세관장이 세금 징수기 하니까 여기에다 세금을 내는 게 이게 신고하는 거예요. 즉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매입세금을 주는 게 이게 뭐보다 신고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용의 공급은 그게 아니지.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주는 건 국가 징수기관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자에게 주는 거니까 거래 징수라고 표현하고, 공급자가 세무서장에 내는 게 이제 신고다라고 표현한 거지만, 재화 수입만큼은 뭐가 신고냐? 납세의무자인 매입자가 공급자인 세관장에게 매입세액 주는 거 있잖아. 이게 일종의 뭐인 것이다? 신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법표현,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자, 이 값은 이게 부가세의 신고 납부인데, 재화 수입이 신고 납부인데 매입세액 주는 게 신고 납부잖아요. 그때 그 매입세액은 언제 주는 것이다? 관세 줄 때 부가세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재화 수입에 대한 신고는 뭐 4월 25일, 7월 25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재화 수입에 대한 신고 납부는 언제? 관세 신고 납부할 때 부가세도 함께 신고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달라.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은 모아가지고 4월 25일, 7월 25일. 재화 수입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하는 그 세금이죠. 자, 이제는 이제 그 밑에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인데, 뭐냐면, 자, 이제 가면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한 게 일종의 이제 매입세액을 지급한 것이고, 이렇게 매입세액 지급했으면 공제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 국내 매입자처럼 얘가 소비자라든지 면세사업자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것이고, 얘가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 공제가 되겠지. 그때 매입세 공제는 이제 당연히 이것이 이제 1기의 거래이니까 7월 25일 날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항상 수입할 때 부가세를 먼저 주고 나중에 부가세를 돌려받는 거야. 부가세 주고 돌려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재화 수입의 매입자는 항상 부가세 주고 돌려받으니까 기간에 자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부는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자 중에 보면 수입을 해서 국내에 판매한 놈도 있겠지만, 수입을 해서 이것을 가공한 다음에 다시 수출한 놈도 있겠고, 항상 정부는 수출한 놈이라면 훌륭한 놈이고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수입 재화를 다시 수출한 놈이고,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의 사업자라면 아까 얘기했던 기간에 자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게.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주고 돌려받기보다는 안 주고 안 돌려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화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세를 줘야 되지만, 이 갑이 세관장에게 납부 유예를 신청할게요라고 하면 수입할 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입할 때 안 줬으니까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못 돌려받는 것이다. 아시겠죠? 주고 돌려받는 게 원칙이지만 수출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안 주고 안 돌려받는다. 이게 바로 납부 유예인 거예요. 당연히 안 주고 안 돌려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다는 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법문구 볼게요. 먼저
세관장은 중소중견사업자가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면 그때는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납부를 유예하면 매입자는 세금 절감이에요? 그건 아니죠.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유예 적용 대상 제한인데 먼저 기본적으로 원재료 같은 재고 자산만 되지 감가상각자산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기계, 건물 이런 것 건물은 아니겠네. 기계가 건물을 수입할 수 없잖아요. 기계 등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유예 대상 아니고 원재재 같은 것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중견 사업자에 대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과세 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돼야 되지 불공제 대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줬다가 돌려받으면 본전이잖아. 안 주고 안 돌려받는 거나 줬다가 돌려받는 거나 둘 다 본전이 되겠지.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돼야만 본전이 되는 것이죠.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면 줬다가 못 돌려받으니까 본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납부유예 대상이 아닌 것이다. 줬다가 돌려받는 거에 한정한다의 개념이겠고 그다음 납부유예 방법은 이렇게 유예받은 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다가 신고를 할 때 재화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과 납부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라고 해서 이 표현만 보면 수익이 뭔가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고 돌려받기보다 안 주고 안 돌려받는다 했죠. 그걸 이제 표현한 문장인 거예요. 자, 뭔 뜻이냐면 자, 재화 수입에 대한 매입세 우리는 세관장한테 부가세는 필요가 안 줬지만 세관장한테 세금계산서 왔을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돌려받을 매입세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유예된 세액이란 건 뭐냐면 원래는 수입할 때 줘야 되는데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수입할 때 안 줬으니까 이제 신고할 때 냈다는 뜻인데 나는 돌려받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과 제가 수입할 때 안 냈던 납부유예했던 안 낸 세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거하고 안 낸 것을 퉁쳐라는 것이죠. 그럼 퉁쳐서 이제 다른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뭐 낸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장으로 이 표현이 그냥 퉁친다. 실제로 내는 것은 아닌데 요거는 이제 정산하고 다른 것은 뭐 내야 되겠지. 다른 매출액이 있으면 뭐 그런 의미로 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유예 신청이 미승인인데요. 자, 주의할 거. 이러한 납부유예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인 거예요. 세관장. 원래는 세관장이 받아야 될 건데 세관장이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관장한테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건. 이렇게 저 안 줄게요는 누구한테? 세관장한테. 안 줄게요는 세관장한테. 밑에 안 돌려받을 게는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그래서 이렇게 세관장한테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세무서장한테 안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 문제 나올 때 현재 나왔던 말 문제는 요거예요. 누구에게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것이다? 세관장에게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매입세액과 납부유예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은 누구한테? 납세지관 세무서장에게. 아시겠죠? 요거 안 돌려받는다는 표현, 요거 처음부터 안 준다는 표현 구분하시겠어요? 요 문장과 요 문장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이제 납부유예를 승인할 수가 있겠고 그때 한번 승인하면 유예기간은 1년. 그래서 이제 1년간은 이제 재화 수입할 때 안 돼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 납부유예 취소는 좀 지역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그다음 이제 얘도 좀 지역적인 내용인데 여력 되시면 하시고 여력 안 되시면 제끼세요. 먼저 그러한 납부유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 중견 기업에 된다는 거 했었죠. 대기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전 연도에 중소 중견에 해당하는 꼭 법인이어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외국에서 수입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건 주로 법인이 할 거 아니냐라는 컨셉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꼭 제조업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건이 복잡하죠. 제조업이고 법인이면서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돼 있고 다시 이제 또 추가적인 요건이 작년에 수출 영세를 증받은 매출액이 이런 식의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요건들까지는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고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내용은 이놈이 납부유예 대상이다를 아예 조건인 거야. 그래서 앞쪽까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요 뒤쪽에 이 두 가지 요건은 조금 뭐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요 정도는 여력되시는 분들만 이제 기억을 계속 하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 뒤에 문제로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8번 문제. 부가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합정 신고 및 납부 시 예정 신고한 과표와 가소표 증가, 납부세액, 환급세,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놈이 예정 신고했대. 근데 다시 합정 신고할 때는 예정 신고했던 거 포함해서 신고하는 게 아닌 것이죠. 포함이에요,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예정 3개월의 공가액이 직전 6개월 공가액이 얼마? 3분의 1의 미달. 그러면 전기가 장사가 잘 되고 단기가 장사 안 된 것이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예정 신고할 수 있다 있지. 그래서 오른쪽에 그때 예정 신고 납부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예정 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맞고. 세 번째, 사업자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가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수입할 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렸을까? 세무서장이 아니라 세관장인 거예요. 세무서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그 납부유예 관련해서 대상자가 어떤 건 세관장이고 어떤 건 세무서장이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납부를 유예하는 건 누구와의 관계인 것이다? 세관장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때는 누가? 세관장이 승인을 하는 것이고 유예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세무서장과의 관계는 뭐인 거예요? 매입세 공제인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원래 돌려받을 건데 이제 유예된 납부세가 정산하여 납부한다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정산하여 납부한다는 세무서장, 납부유예를 승인받는다는 것은 세관장. 개념 구분되시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간이가세자의 내용인데 우리 이제 간이가세자의 내용은 나중에 7장 가서 공부할 거니까 한번 지금 넘어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 사업자는 항상 예정 신고 기간에 과표와 납부세액을 신고한다는 틀렸죠.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1억 5천만 미만인데 그 1억 5천만 원은 직전 6개월, 1년, 6개월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예정 고지를 낼 수 있으니까 틀렸고 또한 오른쪽에 사업장 관한 세무사항이 예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도 틀렸죠. 금방 했던 1억 5천 미만 법인 사업자라면 과세관청이 예정의 금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날릴 수 있다. 자, 그 밑에 9번 문제는 숙제 염두해 보시고 그때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만 같이 볼 건데 동그라미 3번에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 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고지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정 고지와 관련해서 두 종류를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가 개인 사업자하고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가 원칙인데 고지가 원칙이지만 고지하지 마. 고지하지 마는 신고도 안 하고 고지도 안 하니까 아예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고지가 원칙인데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둘을 구분해야 돼. 기억하시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예정 고지하지 마. 아예 예정대 세금 내지 마는 몇 개? 세 개. 첫 번째가 예정 고지 납부세 계산했더니 50만 원 미만. 두 번째가 전기가 간이, 지금이 일반 기준으로 세금낸 게 없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진법상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어가지고 예정 고지도 하지 마. 그 세 가지. 그게 이제 예정 고지 하지 마고. 그다음에 두 가지. 원래는 예정 고지이지만 예정 고지하는 게 예정 신고보다 불리하면 예정 신고를 선택해. 그때는 예정 신고해. 근데 예정 신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장사 안 됐을 때 그리고 조기환급 신고할 때. 되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 문장을 보시면 반드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정신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때 예정신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장사 안 됐을 때 하고 조기환급 대상자일 때. 그럼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개념이 아시겠죠? 참고로 그게 첫 번째 줄에 있는 직전 과세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다. 직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건 아까 했던 50만 원 미만인 거예요. 우리가 직전에 납부세액이 0이잖아. 0에 50% 하면 얼마? 0이니까 예정 고지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서 아예 이때는 예정 고지 안 하고 예정 고지 안 하니까 아예 예정 때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예정 신고 기한에 신규 사업 개시자도 역시 전개 납부세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역시 0이니까 아예 예정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이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에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예정 고지도 없고 예정 신고도 없는 것이다. 예정 고지가 없으니까 예정 신고에 된다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인데 예정 신고하는 경우는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장사 안 됐거나 혹은 어떻게 조기환급 신고하거나 확실히 좀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자, 10번.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예정 신고하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와 함께 매출 매입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다. 우리 이제 예정 신고할 때는 신고서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예정 기간 중에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처분 합계표,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 합계표 이렇게 합계표도 예정 신고 때 제출해야 되지만 예정 신고 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예정 신고 누락하면 언제 신고하래? 확정 신고 때 신고하래 컨셉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건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고 그 제출한 합계표의 금액이 신고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누락인 것이다? 신고서도 누락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합계표하고 신고서는 똑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합계표에 제출해야 신고서로 가고 합계표에 미제출하면 신고서에 누락인 거예요. 따라서 예정 신고 누락이라는 개념은 예정 신고 때 누락했다는 개념은 합계표도 제출 누락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예정 신고 누락했으면 언제 신고하래요? 확정 신고 때 신고하라는 얘기는 누락한 합계표도 확정 때 제출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두 번째, 재화 수입하는 자가 재화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세관장에 신고 납부하면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도 함께 신고 납부된다. 맞죠? 아까도 한 게 있지만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은 언제 신고해? 4월 25일, 7월 25일, 예정 신고기한 종료 후 25일, 확정 신고기한 종료 후 25일에 신고하는 거지만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언제 신고해? 관세 신고 납부할 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어서 재화의 수입도 4월 25일, 7월 25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네 번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1기 예정 신고 기합은 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기간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자, 우리 4월 25일은 뭐예요? 예정 고지세액의 징수기한이고 지금은 고지서 발부기한이잖아요. 고지서 발부기한은 언제까지? 4월 10일. 네 번째, 간이가세자에서 해당 과세기한 개시 현재 일반으로 변경이 되었다. 간이에서 일반이 되면 밑에 예정 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인 거 맞겠고 다섯 번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예정 신고 기합은 중에 조기 환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예정 신고 선택할 수 있다. 또 맞는 문장 예정 신고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케이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